안녕하세요. 봉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좀 설명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백테스팅도 해서 또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 백테스팅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도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이 백테스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번 영상은 좀 회원분들 위주로의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뭐 너도 나도 이걸 다 해봐야 이미 나는 무조건 장기 투자할 거야, 나는 종목 위주로 플레이할 거야, 이 마인드가 너무 쌓여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인드를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회원분들은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나도 그거를 한번 내가 투자하는 방법에 적용을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원분들 위주로 좀 영상을 올렸고요.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가지고 실제 플레이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젠포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이 설정 조건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보면은 거래대금이 0 이상인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대금 0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매수는 5%씩 투자를 하는데 최대한 100 종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5% 투자하는데 5%가 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 날 현금이 남게 되면은 뭐 22종목, 23종목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한 종목당 5%가 아니고 뭐 5%인데 어떤 종목은 뭐 3%만 사지게 되면은 뭐 2% 정도는 추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인데, 그 우선순위를 이제 가치 점수라고 하는 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점수가 높은 것. 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가치 점수를 배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PER, PBR 이런 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가치 점수가 높은 것들을 사는데 맥스 한 250일 정도 보유해라, 1년 정도 보유해봐라,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다시 매도하게 되면 전일 종가로 사라. 이때 매수는 전일 종가로 삽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어떻게 하냐면 어제 기준으로 가치 점수가 높은 것들을 쭉 뽑았어요. 그 중에서 한 20종목을 오늘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제 기준으로 뽑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4일이니까 2022년 2월 24일 새벽이니까 2022년 2월 23일 날 기준 종목 종가 기준으로 가치 점수가 높은 거를 뽑은 다음에 2022년 2월 24일 날 장 시작할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20종목이. 그리고 나서 250일을 보유합니다. 그 사이에 뭐 매도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샀으면 보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58.9%, 거의 계좌가 한 번은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스트 기간은 2007년부터 금융위기 포함된 2022년까지의 15년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한 20%, 대부분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연평균 20%, 25%잖아요. 거기에 근접한 거죠. 이 플랫폼의 단점이 뭐냐면 실제 매매되는 종목들이, 가치 점수라고 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많아서 실전에서 이걸 쓰게 되면은 실제 이 수익률보다는 훨씬 낮게 나오고, 심지어 맥시멈 드로우다운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이론에 대한 어떤 테스트니까, 이 이론에 대한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코스닥 지수 3일, 5일, 11선 이평선을 가지고 이 젠포트 사람들에서 이야기하는 마켓 타이밍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저는 이제 그걸 뭐 그냥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리스크 관리를 적용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3일, 5일, 11선이 5할 조건이죠. 셋 중에 하나라도 0보다 큰 거. 그리고 엔드 조건입니다. 세 개 다 0보다 작은 거.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개 다 0보다 클 때만 매수가 들어가고, 이게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다 올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올매도가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게 다시 하나라도 되면은 다시 이제 20종목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래 내역 같은 걸 보게 되면 20종목 샀다가 20종목 다 팔고, 안 팔렸던 거 이제 팔고 다시 매수 들어가는데, 이 20종목이 한 번에 다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일 종가로 사니까 그 전일 종가까지 주가가 안 내려오고 갭으로 떠버리면 못 사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15종목 사고 4종목 사고 1종목 사고 이렇게 20종목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터치하면서 18개를 팔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 수익률이 어땠느냐라고 보죠.
거의 계좌가 반토막 나던 전략에서 이 방법을 하게 되면은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25%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제공하는 이 가치 점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종목 피킹 자체가 열악한 방법이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아름다운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저는 컨센서스 상향에 대한 어떤 이익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하나씩 뒤져가면서 주도 업종을 찾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컨센서스 상향되는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걸 좀 길게 끌고 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교체해 나가는 어떤 전략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250일 끌고 가는 것 대비해서 좀 더 아름다운 플레이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종목을 좀 더 탄탄하게 구성을 하는데 이익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평균적으로 베스트 비율은 높고 월스트 비율은 낮다. 깨질 때 덜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어떤 종목들을 제가 일일이 손으로 골라서 매매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종목들이 all or nothing이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싹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실제 이제 매매 거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매매 거래 비용은 테스트할 때 이미 다 넣어놨습니다. 수수료율도 있고, 그리고 그 수수료율도 0.01인데 0.1%로 좀 더 높게 넣었어요. 그리고 세금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0.1%로 좀 높게 넣은 겁니다. 0.01호예요. 실제로는 그 키움증권의 그 수수료를 보게 되면 0.01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은 걸 쓰기 때문에 뭐 돈을 한 500만 원 넣는 거가 아니면, 예를 들어 5천만 원 하고 1억 하고 10억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론상으로는 맥시멈 드로우 다운을 낮출 수 있다. 그럼 나는 이 방법을 응용을 해가지고, 나는 뭐 어차피 컨센서스 상향되는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시장 위험하면은 인버스로 이제 대항을 하든지, 아니면은 3일, 5일, 11선 이평선이 너무 많이 11선 이평선이 한 번에 깨졌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다 깨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일 종가로 매도를 좀 넣어보는 거죠.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도 줄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연되면서 매도하는 거고, 여기도 거래 내역 보면은 이날 다 안 팔리면, 이날 다 안 팔, 18종목만 팔리면 그 다음 날에 이제 세 종목을 더 파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왜 21종목이 매수가 되느냐라고 이제 21종목이 뭐 매도가 되느냐라고 보시면은, 이게 짜투리식으로 한 번 더 덜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로 이제 매도를 하는데 매도가 다 안 된 경우에 한 번 더 매도를 하는 거죠. 세 종목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20종목을 샀는데 첫날은 18종목이 팔렸는데 18종목을 매도가 됐지만 매도가 미체결된 거가 3일 한 종목이 더 섞여 있으니까 두 종목 플러스 미체결된 거, 그러니까 덜 체결된 거 하나가 이제 세 종목이 매도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방법이 있고, 이거를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에 과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빨리 이제 수익률을 내고 싶은 거죠. 매매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이거를 끌고서 손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가치 점수라고 하는 방법으로 막연하게 고르는 것보다, 아니 공부를 좀만 하면은 아름답게 고를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손으로 종목 비중을 내가 예를 들어 저는 한 20종목을 가져가는데 종목당 뭐 한 3%, 4%를 들고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4% 들어가면 종목 투자 비중이 80%잖아요. 좀 리스크가 있네. 그러면은 종목 비중을 50%로 골고루 빼가지고 50%로 낮추거나, 이제 좀 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종목 비중을 한 60, 70%로 늘리거나, 만약에 정말 유동성 장세고 바닥에서 시장이 많이 박살난 다음에서는 나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박살났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이제는 100%를 유지하는 어떤 전략을 해보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시장이 항상 강세장 다음에는 약세장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조심해야 되고, 과거 코스닥 시장의 맥시멈 드로우다운은 18%에서 25%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동성 축소의 시기 아니냐. 그럼 과거의 맥시멈 드로우다운으로 회귀하는 거다,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픽툭 하면은 10%에서 15%씩 박살나던 시장이다. 근데 그걸 그대로 끌고 가고 어느 순간에 재수가 없으면은
자기 계좌가 반토막 나고 시장에서 아웃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장에서 아웃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차용을 해서 저는 실전에서도 쓰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 방식을 기계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뭐 내가 골랐던 이익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잘 골랐던 종목들 기반으로 해서 주식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전일 종가로 매도를 하고 매수도 전일 종가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전일 종가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매매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2017년부터 최근까지의 당일 시가와 당일 저가의 폭을 제가 평균 에버리징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낚시하듯이 주워 먹는다는 거죠. 그 방법들을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알파를 창출하기 위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이거는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전략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지금 현재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왜냐면은 상승장이었을 땐 좋았지만 최근 같은 장에서는 이 추세 추종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해서 좀 더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인간이 사고를 해서 좀 더 좋은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높았던 종목들을 고르다 보니까 베타가 굉장히 높아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뭐 버전이 1.0이 있고 2.0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이나 첫 번째 버전에서 수익률이 깨지니까 2.0으로 땜질하듯이 대부분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결국엔 또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1.0, 2.0 이렇게 만든 거 보면은 결국 망한 전략들 가지고 부여잡고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밖에 안 보여요. 그나마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꿀팁들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봤을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저처럼 첫 번째 배우는 거는 이겁니다. 마켓 타이밍을 쓰면은, 여기서 이제 표현을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고 저는 뭐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들 하는데,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쓰면은 맥시멈 드로우 다운이 내가 낮출 수 있구나, 내가 유사시에 시장에서 아웃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전략이 뭐냐면, 기본적인 전략이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일 종가에 마이너스 1%에서나 마이너스 2%에 매매하는 거를 기본적인 플랫폼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 2월 24일인데 새벽 24일이에요. 그러면 23일 날 종가 기준으로 24일 날 장 시작할 때 나는 마이너스 1%나 마이너스 2% 사이에 주문을 넣어놓고 대놓고 있는 거죠. 그럼 너네가 팔면 나는 너네가 팔 때 슬쩍 바닥에서 줍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낚시에서 일종의 뭐 줍줍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의 실수를 자신의 어떤 이익으로 치환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이제 전일 종가라고 했는데, 전일 종가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어떤 전략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가치 점수, 그래서 첫 번째는 막 리스크 관리를 배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매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습관화하는 것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맨날 주식이 두두두두두 올라가는 것만 이제 고르다 보니까 오늘 5% 오르고 내일 10% 오르고 15% 오르고 단기에 한 4, 50%씩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전략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갭으로 뜨니까 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 마이너스 1%에서나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2%의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면 오늘 체결 안 되면 내일 다시 한번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23일 날 기준으로 24일 날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럼 24일 날 종가 기준으로 25일 날 마이너스 1%나 마이너스 1.5%로 주문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이 실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주문을 계속 이연시켜서 주문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비중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도 문제가 뭐냐면 맨날 CD 매수하면서 위로 쏘면서 사요. 제가 봤을 때 기관 투자자, 제가 만약에 아웃소싱 담당자라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너네 무조건 주문은 전일 종가의 마이너스 1%로 지정가만 넣어. 그리고 매도도 전일 종가로만 매도를 해. 라고 강제로 규칙을 만들어서 무조건 지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웃퍼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뒤답다 이제 CD 매수, CD 매수 당일 종가까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CD 매수 때려 넣죠. 이 지정가로 이제 나눠 사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건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이 나가는데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 버전 1.2, 2.0 이거 다 망가진 전략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땜질해서 만든 거예요. 땜질해서 다시 최적화해서 만든 거고, 이미 망가진 전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15% 20%씩 터진 것들은 이미 쓸 수가 없는 전략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퀀트 전략들의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 시가총액 1등부터 300등 또는 1등부터 150등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래비를 해서 그걸 유니버스라고 이제 잡아놓고 그 유니버스에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안 된다. 최근에 KRX 300이 과거엔 작년까지만 해도 KRX 300에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바이오 주식들은 많이 오르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KRX 300에 시가총액 상위에 바이오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가 그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 현재 KRX 300은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특정 섹터, 특정 업종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사실 유니버스를 짤 때 변동성이 관리되는 것으로 새로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 변동성이 관리되는 걸로 새로 유니버스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을 매매하는데 저변동성을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그나마 하나 제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전략이에요. 여기서 봤던 전략 중에. 이건 뭐 저의 주관적인 거지만 이 전략의 어떤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여기 이 전략은 그래도 처음 요때부터 이제 출시를 하고 나서 쭉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이거 깨서 상세 보기 눌러보면 다들 수익률이 뒤죽박죽 되면서 거의 다 망가진 전략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1.0, 2.0 이런 거는 이미 다 망가진 전략들이고 망가진 전략들 새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업데이트해서 계속 그냥 부여잡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프레이라고 하는 전략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와 일치하는 거를 하는 사람 본 건 또 처음이긴 한데 어쨌든 유동성이 풍부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대상이 나름 로볼 형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좌에다가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만 우다다다닥 집어넣으면 MDD가 커져가지고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베스트랑 월스트 비율이 이제 되어 있는 이익 모멘텀을 기본적으로 유니버스로 이제 깔아서 우리가 구축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첫 번째 이렇게 관리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시가총액이 몇백 등 안에 들어왔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최근 한 3년 전과 최근 2년 전, 최근 1년 전에 시가총액이 뭐 한 700등이나 800등 안에 들어왔었던 종목들. 나름 최근 3년간 시가총액 상위에서 3년 동안 버텨내면서 검증된 애들, 잠깐 들어왔다가 이탈된 애들은 다 이제 매매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제 유니버스를 구축을 해서 새로운 유니버스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시장이 급변할 때 와장창 깨지는 종목들이 가급적 유니버스에 빠져나가게 해서 괜찮은 유니버스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는 이 유니버스를 선정하고 그 유니버스에서 종목을 매매하는데 이 유니버스 선정하는 거를 그래도 나름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뭐 상위 몇 %에서 하든지 또는 그냥 단순한 퀀트 애널리스트들도 상위 몇 % 안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이 친구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특정 섹터들만 싹싹 골라내는 방법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유동성 아니 그 변동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단순 이 기계적인 추세 추종의 시스템 트레이딩도 망가지는데, 그나마 그 변동성 관리를 하면서 유니버스를 구축한 거는 살아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핵심은 변동성 관리다. 그리고 그 변동성 관리는 MDD 관리도 포함이 되고, 여기 있는 전략들은 대부분 MDD 관리하기 위해서 이 리스크 관리 전략을 때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고르는 게 단순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깨지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저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근간은 컨센서스가 상향되는데 그게 말이 된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를 열어서 보면 어떤 것들은 그냥 보고서에 내용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아예 걸러서 봐야 됩니다. 그런 걸 걸러서 뒤집고 보면은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20개 이상씩 잘 안 나와요. 20개 이상 정도에서 뭐 좀 시장이 좋을 때는 압축해서 또 플레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좋게 봤던 업종들이 기판이랑 엔터 이런 쪽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론상으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MDD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도 어쩌보면은 내가 주식을 못 하겠다면 이런 플랫폼을 쓰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플랫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를 구현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컨센서스 상향되는 거를 잘 공부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뒤져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 이제 퀀트의 어떤 전략과 인사이트에 대한 전략을 합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머릿속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신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이런 리스크 관리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여기 전일 종가가 아닌 뭐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1%나 마이너스 2%에 사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판매되는 전략들을 제가 쭉 다 뒤져봤는데 대부분 엉망이었고, 그나마 저변동성을 가진 어떤 종목들을 대상으로 매매하는 전략은 살아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MDD를 관리하는데 리스크 관리가 효과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알파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가로 허겁지겁 따라 사지 말고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1, 2%에 사자는 점, 세 번째는 유니버스에서 이 유니버스, 내가 투자 가능한 대상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만 종목을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 유니버스 자체를 약간 저변동성인 거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방법들을 주로 쓰는데, 뭐 시가총액 상위 700등 안에 드는 거를 구간별로, 예를 들어 뭐 1년 전에도 700등, 2년 전에도 700등, 3년 최근에도 700등, 그러니까 최근과 1년, 2년 사이에 700등 이내에 들어갔던 것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은 대부분 투자 대상으로 또 빠지게 되긴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좀 시장에서 검증된 종목들 대상으로만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은 이제 변동성을 측정해가지고 그 변동성이 좀 낮은 종목들 대상으로 뭐 한 200종목, 300종목을 뽑아서 그 안에서만 매매하는 방법도 그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